안녕하세요. 네, 척수장애인의 기초재활교육, 척수장애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재활의학과 의사 김동구입니다. 사실 오늘 그 이야기드릴 이 주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시거나 그러지 못한 주제인데 간혹 이제 많은 척수장애인들이 궁금하지만 잘 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성 친구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척수손상 후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 척수장애 후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척수손상 후에 성기능 장애나 성생활 그리고 임신과 출산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쉽게 다가와서 하지는 못하시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 몇 가지 좀 찾아보면은 여러 조사에 의해서 성기능 자체가 척수손상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많은 연구에서 특히 만성 척수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러 연구에서 사지마비 장애인의 경우에는 팔과 손기능 회복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성기능의 회복이었고요. 하반신 마비의 경우에는 성기능 회복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외상성, 비외상성 척수장애인 중 41%가 성기능 문제가 가장 흔한 만성 문제로 보고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만성 통증을 두 번째로 보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논문들에서는 기능 회복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운동기능, 장기능, 방광기능 다음으로 성기능의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생활이나 성기능에 대한 것들이 많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척수손상 후에 성생활 및 성만족도의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욕이나 성적인 매력의 변화, 생식기에 대한 각성의 변화, 남성의 경우는 사정, 남녀 모두에게서는 극치감의 변화, 그리고 가입 능력이나 피임, 그리고 성적 자아 존중감이나 자아 이미지의 변화, 이러한 또한 대인관계의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척수손상 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남녀 모두에 있어서 척수손상 후에 성생활의 빈도나 만족감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기능과 성적 자아인식의 향상이 결국은 척수손상 후의 삶의 질에 크게 관여한다. 삶의 질을 높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척수손상 후의 성재활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는 손상 후의 성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고 최적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척수손상 후에 건강한 성적 적응과 수용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두 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걸로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그로 인해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접근을 통한 다각지적인 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여기서는 생물학적인 접근, 즉 의학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지,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식기에 대한 각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성적인 각성이라는 것은 크게 적절한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몸에 있는 오감과 상상, 환상 같은 거로 인해서 해석의 어떤 입력을 통해서 유발되는 것이죠. 크게 이걸 갖다 우리가 시민성인 경로와 반사성 요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시민성 경로라는 거는 어떠한 그런 그 상상이 다른 자극으로 인해서 대뇌로부터 내려온 신호가 시상하부나 척수신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반사성 요소는 대뇌가 아니고 천수, 우리가 요수 밑에 있는 천수에서 나타나는 반사궁에 의해서 그냥 부교감 신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생식기를 만진다든가 자극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이런 두 번째 말씀드리는 생식기에 대한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온전히 다 보존된다고 하면은 각성에 대한 충분한 반응이 될 거고, 척수손상 후에 어느 한 경로에 손상이 생긴다고 하면 이러한 각성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겠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성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중추신경계의 대뇌에서 일단 조절이 되는데요. 대뇌의 발기 중추가 변형계에 위치해서 여기에서 내려온 신호가 시상하부를 통해서 척수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신경계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조절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성기능에 의해서는 자율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천수 2번에서 4번, 앞서 말씀드렸던 천수죠. 천수에서 남성의 발기를 유도하게 되고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흉수 10번에서 요수 2번에서 남성의 사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성은 대뇌로부터 내려오는 성적 신호가 척수를 거쳐서 자율신경계를 통해 음경의 발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발기는 보통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사정의 과정 중 정루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그리고 사정은 교감신경과 채성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조금은 복잡한 과정이다. 뭐 이분을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 정리하면은 발기나 사정이나 이런 정루 같은 과정들은 다양한 신경 조절에 의해서 일어나는 복잡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을 정리하면은 성적 신호가 대뇌 변형계로 들어오면은 시상하부 앞쪽으로, 시상하부 뒤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흉수의 교감신경이냐, 천수의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발기나 각각의 사정 정루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척수를 타고 내려오는 신경에서 손상이 생기면은 발기든 사정이든 어떤 특정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남성의 발기는 크게 두 가지의 자극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민성 발기와 반사성 발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온전하다 그러면은 충분한 발기가 일어날 것이고, 척 손상 후에 어느 한 부분이 손상이 된다고 하면은 발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부족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시민성 발기는 시각, 청각, 상상 같은 자극이 대뇌로 들어오면서 대뇌 피질이 자극되어 흥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사성 발기라는 것은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대뇌를 거치지 않고요. 반사성 발기는 생식기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 신호가 천수를 거쳐서 보통 천수 2번에서 4번에 있는 반사궁에 활성화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반사성 발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척수에서 어느 정도 손상이 된다고 하면은 대뇌로부터 내려오는 시민성 발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주 아래쪽 요추 밑에서 손상이 됐을 때 천수 반사궁에 손상이 온다 그러면은 대뇌로부터 내려오는 신호는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반사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호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반사성 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경수 완전 손상이다 라고 하면은 목에 있는 경수 부위에서 완전 손상이 척수신경의 신호에 손상이 온 거기 때문에 시민성 경로, 즉 대뇌로부터 내려오는 흥분 신호는 전달이 차단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어떤 영상을 보거나 어떤 소리를 듣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생식기부터 천수에 있는 반사궁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사성 경로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완전 사지마비 남성의 경우에는 자극으로 인해서 강한 발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발기는 단순히 성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자극에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고요. 배뇨 위생이나 어떤 도뇨할 때 옷의 마찰 등으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생식기에 대한 자극 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완전 사지마비의 경우에는 대뇌로부터 내려오는 시민성 경로는 손상이 되어 있지만 천수 2번과 4번에서의 반사궁으로 인한 그런 반사성 자극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에는 발기가 가능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자극으로 인해서 질윤활 분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성 척수장애인들이 척손상 후에 어떤 성기능의 변화가 생기느냐?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발기의 변화, 사정 능력의 변화, 그리고 가임 능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각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발기라는 것은 반사성 자극과 심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천수 2번 위쪽, 보통 우리가 경수나 흉수 손상일 경우에는 반사궁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사적 발기, 즉 자극을 만지거나 했을 때 자극을 통한 발기는 가능한 것이고요. 천수 2번 아래에서 손상이 된다고 하면은 천수궁에 반사궁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에 의한 반사성 발기는 어렵지만 대뇌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시민성 자극으로 인한 발기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기 문제에 있어서 남성 척수장애인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요. 4분의 1의 경우에는 발기가 전혀 되지가 않고요. 4분의 1은 성교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발기가 되지만 반수에서는 부분적 발기는 가능하지만 삽입성교가는 어려울 정도의 부족한 발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2분의 1의 발기가 부족한 부분들, 또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의학적인 약이나 주사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기의 정도는 척수손상 부위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척수장애인의 약 74% 정도는 발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퍼센트는 문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74%에서는 발기가 가능하다.
시민성이든 반사성이든 발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수에 있어서 약 7에서 8% 정도에서는 사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발기가 된다고 해서 다 사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발기가 안 됐다고 해도 또 사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발기를 담당하는 부분과 사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각각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다르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꼭 같이 간다고 볼 필요는 없고요. 두 가지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척손상 후의 성기능의 회복은 6에서 12개월 후에 보통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42% 정도에서는 반사성 발기가 가능하고요. 약 20% 정도에서는 시민성 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주 30% 정도에서는 발기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척수 손상 부위에 따라서 또는 어느 정도 발기가 가능하냐를 보시면은 천수 상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할 때 경수나 흉수 정도의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상위신경은 손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들은 마비된 부위에 강직이나 경직이 있고요. 부유적인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상위신경은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위신경은 완전 손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약 93%에서 반사성 발기가 가능하다. 말씀드렸듯이 천수 반사공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극에 의해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반사성 발기는 가능하다. 다만 대뇌로부터 내려오는 신호가 중간에서 끊기기 때문에 시민성 발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신경은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불안전 마비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민성 발기도 일부 가능하고요. 반사성 발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발기의 기능이 좀 더 보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하부, 보통 우리가 요추 손상 아래쪽에서 손상됐을 때 보통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에 경직도 없어서 근육이 바짝 마르게 되겠죠. 그리고 요도 괄약근이나 항문 괄약근에 완전히 풀어져서 이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위신경은 손상인 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선수 2번에서 4번에 해당하는 천수의 반사공이 손상되기 때문에 반사성 발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뇌로부터 내려오는 일부 그런 신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민성 발기, 어떤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상상을 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시민성 발기는 약 완전마비의 경우에는 26% 정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불안전마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또 좀 더 잘 발기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성 발기는 반사성 발기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천수 상부, 경수나 흉수 손상인 분들에 비해서 일어나는 반사성 발기보다는 강도와 경도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성의 사정이라는 것은 결국 정자가 고환에서 정관과 정낭을 거쳐서 사정관으로 이동한 다음에 한 번에 다량의 정액을 분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꼭 발기와 연관된 건 아니고요. 발기와 무관하게 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오르가즘에 대한 감각이 동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정은 크게 정액 배출이 준비되는 단계가 있고요. 추진성 사정이 일어나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정액 배출 준비라는 것은 정자가 정낭과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영양분이 풍부하게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성 사정은 사정액이 전립선, 요도를 거쳐서 전방으로 배출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수장애 이렇게 이러한 두 단계를 잘 거치게 되면은 순행 사정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몸 체외로 배출되는 순행 사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척수 장애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있어서 배출의 준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추진성 사정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역행 사정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역행 사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또는 척수장애인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제가 CRC를 하는데 소변에서 하얗게 쌀뜨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역행 사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앞에서 보시는 이렇게 정액이 그 전립선을 통해서 요도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척수장애로 인해 척수장 손상 후에 이런 요도 괄약근의 조절이 안 되고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거꾸로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액이 거꾸로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렇게 역행성 사정으로 인해서 방광 안에 들어가 있던 정액이 CRC를 할 때 그것이 같이 그 하얗게 몸 밖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돈요관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 역행성 사정으로 인해서 정액이 방광 안에 고여 있던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역행성 사정으로 해서 방광에 고여 있는 정액을 채취해서 체외수정 같은 곳에 이용한다고 돼 있긴 하는데요.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정의 기능은 또한 천수 상부냐 하부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천수 상부의 경우에는, 그래서 상위 경수나 흉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운동경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정은 결국 채성신경에, 우리 몸을 조절하는,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위 신경 손성의 경우에는 이런 운동경이 많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천수 상부에 있는 경우에는 사정의 능력이 약 4% 정도, 10% 이하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천수 하부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온 운동기능이 조금 더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의 기능이 그보다 조금 더 높게 약 18% 정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천수 상부나 천수 하부에서 불안전 마비일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퍼센테이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 보면 일반적으로 척수 손상 부위가 높을수록 발기는 잘 되지만 사정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뒤에 설명드릴 극치감이라는 것, 극치감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40에서 60% 정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위나 어떤 그런 손상 부위나 정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적 쾌감, 극치감,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것, 결국 척손상 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척손상 후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약 20에서 60% 정도, 남성의 경우에는 5에서 40% 정도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결국 여성에서 조금 더 높게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완전 손상보다는 불완전 손상에서 조금 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위신경은 완전 손상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오르가즘, 극치감이라는 것이 남성의 경우에는 사정과 연관이 없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극치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손상 후에는 그 척손상 전에 느꼈던 극치감과 다른 형태의 극치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성적 쾌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 경도나 중등도의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의 형태로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정과 함께 또는 사정 없이도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약간의 보통 표현하시기를 몸이 살짝 따뜻해지거나 경도에 경직 같은 게 생기면서 일부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다른 형태로 어떠한 성적인 극치감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이 너무 심하게 오는 경우, 심한 혈압 상승이나 아니면 두통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될 때는 오히려 그러한 느낌들이 불쾌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척손상 후의 그런 성적 즐거움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러한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이 심하게 온다 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어떤 두통에 대한 부분을 해결한다든가, 또는 성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건을 배제시켜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관계 전에 방광을 비워준다든지, 배변을 한 후에 관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시키고 나서 관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감은 결국은 우리가 대뇌에 작용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성기의 자극이 없이도 극치감을 느낄 수 있다. 척손상 후에 다른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치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 나를 뭔가 포근하게 감싸듯이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 경직이 살짝 증가했다가 사라질 때 그런 느낌이 좋더라. 이렇게 조금 척손상 전과는 다른 느낌의 극치감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척손상 후에 남성의 생식 능력, 생식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척손상 후에 남성의 생식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발기 기능의 장애, 사정의 곤란,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가 정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척손상 후에 정액의 질을 저하는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척순상 2주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연구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2주 이내에 일부 척수 정액의 질은 떨어진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척순상 후에 수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냐? 그렇지는 않고 정액이 추가로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척순상 후에 젊은 척수, 남성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정자를 냉동 보존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 정액을 냉동시켰을 때, 건강한 정자를 냉동시켰을 때 일부 정액의 그런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척순상 후에 조금 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정액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서 배출하게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초반에 아직 신체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의문이 좀 들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아주 초기에 이른 시기에 빨리 정액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재활에 집중하고 추후에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냉동을 통해서 보존을 하고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인공 수정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 후에 그 냉동된 정자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는 데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은 너무 그런 초기에 나는 정자를 빨리빨리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척순상 후에 정자의 운동성과 생존 능력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연구를 보니까 정자의 생성 및 정자의 총 숫자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자의 질이 저하된다. 이것의 원인으로 전립선액이 정체되어 있고 정액의 조성도 변화되고 그다음에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오래 타고 있기 때문에 고환의 온도가 변화돼서 이것이 정자 생성에 방해를 줄 수 있다. 반복되는 요로 간염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항정자 항체의 변화 또 여러 가지 장기간 약물의 사용 이런 거로 인해서 정자의 질이 떨어진다고 과거에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얘기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서 정자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정자의 생성과 정자의 수는 변화가 없지만 정자 주변에 이렇게 있는 정액의 성분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정상적으로 잘 생성되지만 그 정자를 갖다가 같이 싸고 있는 정액의 성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식 능력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척수원상 정자 자체가 나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던 정자들이 정액의 액체에 변화가 생겨서 정자가 결국은 운동성이 떨어지고 그러한 운동성이 떨어지는 정자가 이러한 수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요. 정액이 너무 끈적끈적해지고 덩어리가 생겨서 정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액 속에는 영양분들이 줄어들어서 정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한 염증 세포들이 대표적인 이런 활성산소로 인해서 정자를 갖다가 손상시킨다. 만들어진 정자를 손상시킨다. 이러한 정액의 액체 변화 때문에 정자의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척수손상 자체가 정자 자체를 나쁘게 만들거나 정자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척수손상 후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정자를 채취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척수장애인의 임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결혼 후에도 그런 시험관하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남성 척수장애인들이 갈색 정액이 배출되는데 이거 이상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오래된 적혈구나 이런 것 때문에는 아니고요. 정남 기능의 변화가 생겨서 나타난 것이지 정자 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우리가 남성 척수장애인의 발기부전에 있어서는 크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경해면체에 주사하는 주사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비침수적인 기계적인 치료 방법이나 보형물, 그 다음에 신경 조절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밑에 3, 4번에 해당하는 방법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한 약물, 먹는 약이나 주사제를 통해서 발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리지널 약들로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이런 것들이 결국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로 이용됩니다. 이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 한 가지는 얘는 자연 발기 형식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연 발기 형식이라는 거는 이러한 발기를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정상적인 성적 자극이 있어야지만 발기가 유도된다. 결국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 후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발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것을 드신 후에 어떤 외부적인 그 생식기에 대한 자극이 있어야지만 발기가 유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용 방법은 보통 관계를 갖기 1시간 정도 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공복에 복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발기가 된다고 해서 사정 능력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단순한 발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기부전 치료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실 때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부작용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안면 홍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일시적으로 앞이 흐리게 보이는 어지럼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지럼증이나 코막힘 증상들이 이 약의 부작용으로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약하다 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심한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고 하면은 약제를 이런 경구 복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기가 있는데요. 최근 6개월에 뇌졸중이나 심근 경색 같은 질환이 있었다든가 너무 떨어지는 저혈압이나 너무 높은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심한 간 질환이나 신부전 등 간 부전에 신부전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이 금기가 되어 있고요. 또한 색소 망막염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주사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경 해면 주사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허가되어 있는 거는 카바제트라는 상품으로 카바제트라는 단독 제제가 있고요. 과거에 스탠드로라는 제제도 이제 유통이 됐었는데 현재는 국내 허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사제로는 카바제트라는 단독 제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경구 복용 제제는 자연 발기 형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사제는 강제 발기식이다. 말 그대로 주사를 놓으면은 강제로 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하기 바로 직전에 주사를 사용하시면은 강제적으로 발기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사 방법은 음경 혈관이 우리가 이제 음경이 있으면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위쪽에 12시와 6시 방향에는 혈관이나 이런 요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3시나 6시 방향 쪽으로 해서 주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강제 발기 형식의 주사제를 사용했을 때 주의하실 점이 발기 지속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시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발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발기가 지속될 때는 집에서는 차가운 생리 식염수로 관장을 한다든지 앞서 그 주사제를 투약했던 그 부위에서 주사기를 통해서 약 20시 정도 약간의 혈액을 빼주면은 발기 지속증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결되지 않는 발기 지속증의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에 가셔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약 70%에서 8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요. 카바제트 주사제의 경우에는 90% 정도의 충분한 발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발기로 인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약 2분의 1 정도에서는 삽입이 어려울 정도의 충분한 발기가 안 된다든지 약 4분의 1 정도에서는 발기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경구제제나 주사제를 사용해서 충분한 발기를 유도하면은 그런 관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 여성에서는 척순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볼 텐데요. 남성에 비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과 난소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게 되겠고요. 음액의 팽책이나 질 분비 같은 경우는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과 비슷하게 반사적인 자극이나 심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혈액의 분비나 질 충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척순상 후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흉수 10번에서 요수 2번에는 질활액, 진유랄 분비의 반응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시에 어떤 우리가 쓰는 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젤을 사용해서 관계전에 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흉수 6번 이상인 경우에는 반사적인 자극에 의해서 질 활액 분비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질 분비물, 질 윤활의 분비를 촉진시켜준다든지 혹은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젤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순상 후에 남성에 있어서는 가입 능력에 큰 변화가 있지만 사실
척순상 후 여성에 있어서는 가입 능력에는 크게 변화가 생기지 않고 잘 보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척순상 후에 일시적인 무혈경이나 불규칙한 월경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척순상 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은 과거의 그러한 월경 상태가 돌아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시적인 무월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는 대부분 90%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월경 주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가입 능력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후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이러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궁의 감각이 흉수 10번부터 12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흉수 10번 이상 손상인 경우에는 자궁의 수축이나 태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흉수 6번 이상 손상일 때에는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자율신경계 이상 발사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율신경계 이상 발사증이라는 것은 마비된 부위에 어떤 나쁜 자극이라도, 어떤 좋지 않은 자극이 생겼을 때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신 중에 진통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진통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상 반사증과 전자각증, 임신 중독증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나타나는 증상과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높은 고혈압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에 의한 고혈압인지 또는 임신 중동에 의한 고혈압인지를 잘 감별해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흉수 6번 이상 손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 심한 이상 반사증이 있을 때는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이게 이상 반사증인지 임신 중독에 의한 고혈압 증상인지를 잘 감별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척수장애 임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정 능력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남성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크게 정자를 외부에서 채취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크게는 5가지 주요 방법이 있는데요. 약물을 사용하거나 진동기를 사용하거나 전기 자극을 주거나 전립선 마사지를 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임신을 위해서 인공수정을 위해서는 외과적인 정자 채취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외과적인 정자 채취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통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태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방법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요즘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법은 태세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고환에 작은 절개를 낸 다음에 고환 조직을 직접 채취한 다음에 이 고환 조직을 실험실로 가져가서 현미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건강한 정자들을 갖다가 직접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은 더 정자를 좀 효과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이 주로는 사용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세라는 방법을 통해서 채취한 정자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인공수정이라는 거는 부인의 배란기에 맞춰서 남편의 정액을 부인의 질에 자궁 경관, 난간을 또는 자궁 내에 넣어주는 방법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척수 손상 후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정액의 그런 성상의 변화로 인해서 정자들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수정 방법을 통해서 척수장애인들이 임신을 하는 것들은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고 정확한 방법이, 좀 성공률이 높은 방법이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실 남성 척수장애인보다 장애가 없는 여성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난자를 채취해서 체외에서, 즉 실험실에서 난자와 정자를 인공수정을 한 후에 일정 기간 배양을 하고 그 배양된 배아를 갖다가 여자의 자궁에 다시 임신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과배라는 유도에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이 과정이 여자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과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태세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액을 정자를 임의로 채취하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러한 난자 안에다가, 동그랗게 보는 게 난자고요. 난자 안에다가 정자를 직접 실험실에서 넣어준 후에 수정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수정란을 갖다가 실험실에서 며칠 정도, 2에서 5일 정도 배양을 한 후에 어느 정도 배양된 배아를 갖다가 여성의 자궁 내막에 다시 넣어주어서
여성의 그 자궁 안에서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시험관 낙이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시술된 배아를 갖다가 보통 이제 여러 배아를 수정을 시키는데요. 일부 배아를 아내의 몸에 넣어서 여성의 몸에 넣어서 이렇게 아이가 자랄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이제 남아있는 배아 같은 경우는 동결 보존을 하게 됩니다. 동결 보존이라는 거는 배아 수분을 완전히 말린 다음에 냉동시키는 보관 방법이고요. 추후에 이런 냉동 보존된 배아를 통해서 다시 수차례 임신을 반복해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동결 보존 배아의 생존율과 임신율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실제 동결 보존된 배아를 통해서 임신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형아 발생률이나 이런 게 대해서 문제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기형아 발생률이 자연 임신에 비해서 높다는 보고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세밀한 관찰은 필요할 거고요. 이러한 동결 배아를 통해서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척수장애인들도 충분히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척수장애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성 척수장애인과 여성 척수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남성 척수장애의 경우에는 발기와 사정, 임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여성 척수장애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자, 성생활에 대한 게 앞서 설명드렸듯이 척수혼산 후에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긴 하지만 적어도 의료인과 또 척수장애인 당사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의 삶에 대한 그러한 질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삶을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면서 건강한 성생활과 건강한 가정생활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